보고 있는 안병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사님도 보셨고 제가 직접 보고 있는 환자분들도 또 계신 것 같아서 뭐 일단 반갑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번 강의 주제는 이제 폐암의 유전자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 여기 환우 회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뭐 이제 바쁜 와중에 일단은 환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그래도 이제 평소에는 이제 항상 영어 발표나 이제 아카데믹한 그런 학회 위주의 발표만 하다가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좀 새롭기도 한데 뭐 잘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제목은 이제 폐암의 유전자 검사와 치료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대한 뭐 이제 한글로 좀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폐암이란 거는 이제 뭐 폐에 생기는 당연히 그런 암이고 일단 기관지 폐포를 이루는 여러 가지 상피 세포에서 이제 변이가 돼가지고 그걸 이루고 있는 상피 세포나 샘 세포에서 기원되는 종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이러한 뭐 병리학적인 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소세포나 비세소세포로 나뉘고 비세소세포가 이제 평평세포암하고 선암 그다음에 또 비평병 세포 중에서는 대세포와 선암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전자라고 하는 돌연변이는 주로 이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이제 선암 쪽에서 주로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제 소세포나 평평세포, 대세포에서도 일정 부분은 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이제 맨날 나오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폐암 자체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질환이 아니죠. 사실 뭐 제 나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40대가 넘었는데 박 지났는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학생 시절 때만 해도 폐암은 그냥 거의 표적이 없는 암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폐암이 걸리면 그냥 항암 치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 토할 것 같고 머리가 빠지는 그런 항암 치료밖에 없던 그래서 시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진단이 되시고 4기로 진단이 되시면 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어떠한 그런 암이라고 폐암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제 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레지던트 시절 때 이제 몇몇 돌연변이 유전자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막 산소를 15리터까지 하고 막 임종실에 누워 있던 분이 그 당시에 임상을 하고 있던 뭐 지금은 좀 옛날 약이 됐지만 이래서라는 약을 먹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한 거를 제가 학생 후반에 이제 봤었고 그게 이제 점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요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오시몰티닙이나 타그리소나 그다음에 레이저티닙, 렉나자 같은 3세대 표적 치료제를 비롯해서 그 외에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들이 밝혀져 가지고 이제는 폐암이 하나가 진단이 되면 그게 더 이상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뭐 케라스, 비라포, 헐투, 렛, 모멧, NRG, 뭐 로스원, 아크, EGFR과 같이 아주 다양한 그냥 하나의 그런 서브셋 아주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암들로 나눠져 있다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러한 그 구분들을 해가지고 각각의 그런 하위 그룹들을 발견하는 게 이제 저와 이제 환자분들이 앞으로 아주 그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하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은 만들고 있고 미국에 있는 종양내과 의사들, 뭐 여러 가지 폐암을 보는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이게 뭐 어떠한 특정한 뭐 이러한 치료에 있어서는 어떤 게 항상 제일 옳다라는 게 정해지기는 어렵겠지만 왜냐면 각각의 의사마다 치료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결정을 하거든요. 손을 들어가지고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치료다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2015년도 제가 이제 막 군대 군의관을 갔다가 와가지고 내과 레지던트를 이제 시작하던 시절에 이제 한 2, 3년 차쯤 됐을 때만 해도 뭐 그 당시에 뭐 운이 좋게도 그때는 EGFR하고 알크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영어를 뭐 다 읽으실 수는 없는데
뭐 EGFR이랑 알크라는 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서남에서는 EGFR 알크, 스퀘이머스 평평세포암에서도 EGFR 알크만 검사하기를 권유했었어요. 가이드라인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할 것도 별로 없고 아주 좋았던 시절이었었는데 이제 이게 2025년 어제 엊그저께 이제 제가 찾아본 건데 보시면은 좀 많이 바뀌었죠. 여기는 이제 EGFR 알크는 당연히 맨 위에 있는데 그거 말고도 KRAS, 로스1, 비라프, NTRK, MET, 엑선 14 스키핑, 렛, HER2, NRG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서 다 검사하기를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의사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더 이제 공부할 게 많아진 거겠죠. 근데 뭐 당연히 저는 이제 폐암으로 이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나하나 모두 다 이제 논문을 읽고 공부를 당연히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점 공부할 게 많아지고 아주 세분화돼서 더 전문가들이 있는 그 전문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에만 가봐도 미국 의사 선생님들은 물어보면 EGFR만 보는 의사, 알크만 보는 의사, 뭐 이렇게까지도 더욱 세분화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고 우리는 이제 표적 치료제를 좀 메인으로 해서 보는 종양내과 선생님, 그렇지 않고 면역 치료제나 다른 치료를 좀 더 메인으로 보는 선생님 정도로 나눠져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유전자를 처음부터 검사하기를 거의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런 이제 표적 유전자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존에 있는 치료제들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들은 뭐 면역 치료제도 나왔으니까 면역 치료제 그냥 표적에 상관없이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뭐 수천 명이나 되는 그런 이제 자마나 여러 가지 논문에서 비교를 해보면 사실 표적이 있어서 표적 치료제를 한 환자분들이 훨씬 더 예후가 좋았다. 이게 이제 카플라 마이어 커브라는 생존율 그래프인데 어쨌든 이게 맨 위에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를 쓰는 사람이 어쨌든 쓰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예후가 좋고 오래 생존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제 수십 년간의 통계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표적을 새로 발견해서 또 새로운 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표적이 있는 걸 놓치지 않고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맨날 뭐 보시는 거가 있죠. 이전에 이제 케모세라피 항암, 세포독성 항암이 모든 그런 우리 몸에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 같은 거를 잡아서 없애는 그런 치료제였다면은 이제 표적 치료제는 우리가 그 유전자만을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표적으로 해서 그 세포들만을 죽이니까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세포들 특히 암세포와 비슷하게 빨리 분열하는 모발세포나 이제 위쪽의 상피세포들의 그 손상이 적어서 부작용은 적으면서도 암세포를 좀 더 골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표적 치료제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은 국립암센터에 있었지만 이전에 수련은 이제 세브란스에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병철 교수님인데 조병철 교수님도 아시죠? 대부분. 그래서 조병철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 만화를 좀 그려서 환자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고자 그 당시 했던 프로젝트의 일부라서 그 네이버 숨사랑 카페에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조금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정상세포만을 놔두고 암세포만을 선별해서 죽이는 게 결국 표적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뒤에 면역 치료제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면역 치료제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긴 하고 그래서 뭐 더 좋은 치료라는 건 절대 아니고 표적 치료제는 찾을 수만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면역 치료제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조건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의 강의 주제의 제일 핵심이 이제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유전자 검사를 맨날 여기 계신 환자분들이나 뭐 가서 이제 교수님들 진료를 보면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뭐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 유전자는 우리 몸에 이루고 있는 제일 핵심 그런 서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DNA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DNA가 있고 거기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게 이제 암으로서 발현되는 건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암은 그 유전적 질환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전은 우리 뭐 후손으로 내려가는 유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DNA 유전자에 변형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질환이다라는 뜻이고
결국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돼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이런 피부나 폐나 이런 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DNA에 어쨌든 오류가 생기면 RNA에도 오류가 생기고 그 단백질도 오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거 하나를 측정하는 게 결국에는 유전자 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GFR, 뭐 ddPCR이나 코바스, 파나뮤타이퍼라고 해서 EGFR만 보는 유전자는 이 DNA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크에서 보는 IHC라고 이렇게 뭐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시면 알크 IHC 포지티브 양성, 3 포지티브 삼 강양성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의 그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RNA도 돌연변이가 생기고 단백질도 생기는 건데 이 세 개 중에 어느 거 하나를 측정하는 게 결국에는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제일 빠르고 가격이 비싸지 않은 검사법을 사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알크나 로스 같은 그런 융합변이는 단백질인 IHC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EGFR이나 뭐 케이라스, 맷, 비라프 같은 경우는 DNA에 있는 그런 그거를 PCR이라고 해서 연쇄 효소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NGS라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NGS. 한 번씩은 요즘은 워낙 핫하기 때문에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텐데 그 중에서도 먼저 NGS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단일 유전자 검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환자의 그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그 딱 EGFR이면 EGFR이 돌연변이가 있냐 없냐만을 보는 거예요. 있냐 없냐, 알크가 있냐 없냐.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로는 그 유전자가 있냐 없냐만 알지 다른 유전자의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냐 없냐만 딱 물어보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빠르고 비용이 싸고 옛날에는 당연히 NGS가 없었으니까 이 유전자 검사법만 있었기 때문에 특히 EGFR 알크만 있었던 시절에는 이것만 해서 지금까지 경험이 아주 많죠. 근데 이제 단점은 요즘과 같이 아까 10개나 되는 유전자를 검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한 가지 검사법만으로는 많은 걸 놓칠 수가 있고 심지어 EGFR이라고 해도 그 검사법이 특정 뭐 L858R이나 엑손 19번 결손 변이 같은 특정 유전자만 검사할 수 있을 때는 좀 흔하지 않은 돌연 변이들도 있잖아요. 뭐 G799X라든지 몇몇 그런 흔하지 않은 그 EGFR 돌연 변이들은 검출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반면에 이제 또 그 타싱글 그 단일 유전자 검사에서는 아까 말한 면역 조직 화학이라고 해서 IHC를 단백질을 보는 거, 최종 결과물을 보는 거는 알크나 피쉬 같은 거는 이렇게 그 염색을 해가지고 이게 빨갛게 이렇게 보이는 게 염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색이 되면 아, 이 사람은 알크 강양성으로서 알크 돌연변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측정을 해서 어쨌든 요것도 화학을 염색해서 딱 요 알크가 있냐 없냐만 보는 거죠. 다른 유전자가 요걸로 뭐 EGFR이 있냐 없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유전자 하나하나별로 염색을 해서 검사를 했었다. 그래서 NGS를 안 하는 기관에서는 이 검사 하나당 슬라이드가 3, 4장씩 필요하니까 EGFR 뭐 4장, 알크 3장, 로스1 4장, 뭐 4장, 뭐 4장 하다 보니까 조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NGS라는 방법이 나중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도 아주 빅5 센터 말고 지방이나 조금 작은 센터에서는 EGFR 알크 로스 정도만 이렇게 단일 유전자 검사법으로서 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차세대 연기 분석이라고 해서 NGS라는 걸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NGS는 쉽게 말해서 이제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검사법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워낙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차세대는 아니고 그냥 지금 쓰고 있는 현 세대 연기 분석법이 돼버리긴 했는데 여전히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차세대 연기 분석법이라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환자분의 암 조직을 다 DNA를 갈아가지고 그냥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 때문에 뭐 EGFR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검사 기계에다가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모두 알려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분이 모든 유전자를 검사하고 양만 충분하다고 하면은 놓치지 않고 어떤 돌연변이가 있고 없고를 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가격은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이게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그 보험이 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뭐 한 번 할 때 1,000만 원씩도 막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보험인도 되고 보험이 안 되더라도 100만 원 정도 내외로 이제 되고 있고 물론 이 NGS 검사법을 피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좀 더 정밀하게 포함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격은 많이 비싸지만 점차적으로 가격이 많이 낮춰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뭐 계신 분들은 이제 내성이 오거나 첫 진단됐을 때 이제 NGS가 한 번씩은 이제 폐암 쪽, 선암 쪽에선 보험이 되기 때문에 다 한 번씩은 그 검사 결과를 받아 보셨을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유전자의 그런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전자 종류들 몇 가지를 그냥 알아보고 그 어떤 약제들을 이제 사용하는 게 현실에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그림으로만 구성된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고요. 사실 EGFR은 워낙 역사가 깊은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빈도도 높고 역사도 깊고 약도 제일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EGFR 돌연변이 그런 표적을 갖고 계신 환우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이제 처음 발견이 됐었습니다. 물론 더 예전에 2005년도부터 뭔가 지금 EGFR 쪽에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암이 발현된다라는 그런 가설들은 활발히 이제 제시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제가 학생 아주 초반 시절이었었고 이제 이런 게 앞으로의 미래의 그런 암을 치료하는 방향이 될 거다라는 그런 감은 그 당시에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이 다 갖고 있었었고 근데 이제 이제팔도 또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이제 엑손 19번, 20번, 21번의 뭐 결손, 그다음에 L858R 치환 여러 가지 돌연변이들이 또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도 그 이후에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EGFR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면 암을 일으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하지 않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뭐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학생 후반 시절에 일회사가 처음 나왔었고 제페티닙이라고 그 성분명. 사실 제페티닙도 처음에는 이제팔 돌연변이가에 쓰이는지 모르고 모든 폐암에서 다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폐암에서 일회사를 먹여봤는데 환자분들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독한 항암밖에 없었으니까 환자분이 너무 괴로운데 이런 EGFR이라는 돌연변이가 그 이때는 돌연변이인지 모르고 그 단백질 발현이 많이 되는 게 폐암에서 많았으니까 그런 폐암 환자들에게서 이레사라는 약을 다 먹이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한 20% 조금 안 되는 환자만 반응을 보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모든 폐암 환자가 않고 20%의 환자만 이렇게 잘 듣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만.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에서 어떠한 다른 뭔가 바이오마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L858하고 그 엑선 19변 결손 변이를 이제 특정했고 그런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이 아이패스 임상 시험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토니 목이라는 홍콩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을 그 주 연구자로 해가지고 임상 시험이 됐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나도 반응이 좋았었고 이제 이래서라는 게 뭐 그 당시에 용어로 유레카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대단한 발견이어서 그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쳤다는 것과 동일하게 그런 이레사라는 그런 상품명으로 처음에 나왔었고 실제로도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듣는 약을 처음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종양내과 의사들이 다 놀라면서 이제 이제는 암이 정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던 약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도 너무 갈 길이 멀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럭스렁 3 아처라는 연구를 통해서 2세대 약인 아파티닙, 지오트립이나 다코미티닙, 비진프로라는 약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1세대 약보다는 독성은 좀 더 있지만 효과는 더 좋다라는 그런 증명이 돼가지고 또 한동안 많이 사용했었고 그 뒤에는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플라우라 트라이얼의 오시멀티닙 타그리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이제 렉라자 조병철 교수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막 레지던트 돼서 나왔었던 약이에요. 그래서 조병철 선생님이 저한테 내가 이 약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타그리소를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처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다 그거 안 될 거다. 너무 후발주자다. 그리고 미국의 그런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조병철 쌤이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서는 이제 더 그 분노에 차셔가지고 내가 무조건 이거와 맞먹는 약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제 분해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막 조변철 교수님 제자로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을 때죠. 그때 아직도 조변철 교수님이 조 교수님 시절이었었는데 아무튼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가 이제 3세대 약인 오시멀틴이 나오면서 그 약을 제일 처음 먼저 쓰자라고 한 게 이제 플라우라 트라이를 통해서 3세대 약이 허가가 됐고 그 뒤에 이제 렉나자가 레이저 301이라는 그런 임상을 통해서 또한 전 세계 페이즈 3를 통해서 허가가 돼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3세대 약이 두 개가 있죠. 중국 말고 3세대 약이 두 개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쪽에서 그런 선진국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리포사랑 플라워라 2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욕심이 생긴 거죠. 표적 치료제만 먹어서도 물론 아주 잘 치료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뭐 아쉽지만 PFS 내성 기간이 한 20개월 내외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더 연장시켜 보고자 하는 임상들이 이제 그런 표적 치료제에다가 다른 약까지 같이 쓰는 그런 임상들이 시행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혹시나 이제 관심을 가질 분들이 계실까 봐 해서 제가 갖고 왔고 아까 말한 아이패스 처음에 1회사가 나왔을 때 항암보다 아까 요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게 좋다고 했죠. 위에 있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제프티님이 전 세계 FDA랑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아서 널리 사용이 됐었고 그거 말고 이제 3세대 표적 치료제 담동요법인 레이저티닙하고 오시멀티닙이 각각의 임상에서 모두 성공을 해서 이제 이게 해자드 레이쇼 45%라는 게 결국에는 그 나머지 55%를 감소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진행 생존기간 질병의 진행을 50% 이상 감소시킨 약으로서 두 약이 거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약은 지금 우리나라에 모두 1차 치료로서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레이시아 뭐 그 전주에 미국도 갔다 왔었는데 이렇게 모든 약이 1차 치료로서 보험이 되는 나라가 진짜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쪽에서는 선진국이고 우리가 보험 제도를 그렇게 많이 욕해도 또 우리나라의 그럼 제도만큼 또 잘 커버해주고 있는 데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두 약을 이제 EGFR 표적 치료제로서 이제 1차 치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병합요법들을 이제 최근에 임상들이 해서 둘 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허가는 됐다라는 사실을 선생님들이나 환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마리포사는 레이저티닙 플러스 아미반타nap이라는 리브리반트라는 약제고 플라우라는 오시멀티닙 플러스 케모 그 항암제를 쓰는 게 둘 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는 돼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보험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보건복지부에서였나요? 그래서 기존에 보험되는 약은 보험으로 유지하면서 보험되지 않는 약만 이제 보험이 안 되게 추가하는 거를 일단은 고려해 보겠다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쉽지만 우리끼리도 이 전체 두 개 다 쓰는 레지멘 자체는 제가 둘 다 보험이 안 돼 버리잖아요. 같이 쓰려면 아직 우리나라의 제도상은.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거를 지금 고치려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계신 환우분들도 이렇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불과 몇 달 전이거든요. 3월 달인데 이 마리포사는 오버럴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전체 생존 기간도 결국에는 타그리소 단독요법에 비해서 1년 이상 연장됐다라는 게 이번에 밝혀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저랑 조별초 선생님께서 많이 노력해서 지금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그 심평원이나 이쪽에서도 좀 잘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이건 제가 개발한 약이기 때문에 어떤 뭐 제가 이익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레이저틴이 마법나타남이 제가 개발한 약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런 피부 부작용, 손톱이 그런 빠지는 조개 감염, 페로니키아, 그다음에 그 피부 쪽이나 특히 머리 쪽, 두피 쪽은 이건 아미반 탄압에서 더 아주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이 그 항암 치료에서보다는 덜 하지만 그런 위험성 자체는 아주 여기 계신 환우분들을 괴롭히는 부작용들 중에 하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약제들을 쓸 때는 우리는 잘 이제 설명을 하고 잘 관리를 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다만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런 피부 부작용을 잘 처음부터 관리하거나 미노신 같은 약을 잘 먹거나 또 아미반타nap은 스테로이드를 좀 먹으면서 투약한다고 한다면 아니면 또는 약제를 부작용이 심한 사람들은 용량을 좀 줄이더라도 효과가 비슷하다라는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레이저틴입이나 뭐 이런 약제들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심하신 분들을 많이 제가 줄여요. 근데 줄이면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효과도 같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런 걸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아무것도 그거를 뭐 아주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많은 논문들이나 연구 결과에서 거의 효과 부작용이 심한 분들에 한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잘 따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EGFR 유전자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치료제가 많기 때문에 길게 설명해 봤고요. 뒤에는 그냥 각각의 유전자별로 그냥 어떻게 몇 퍼센트 정도 있고 어떤 약이 있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아까 1시간 정도, 40분 정도를 제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뭐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유전자는 이제 알크 유전자입니다. 알크. 알크도 뭐 워낙 이제는 유명해져서 알크는 또 오래 산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들으셨고 알크 걸리면은 뭐 이제 행운은 아니지만 뭔가 폐암에 걸릴 거면 알크에 걸려라 뭐 이런 말들도 누가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알크는 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유전자고요. 그 여기 보면 소다 선생님께서 이제 발견하셨고 뭐 일본 선생님들이 이런 아주 이런 작은 변화들 이런 걸 잘 캐치하세요. 그래서 확실히 일본도 제가 여러 학회를 다녀보면 상당히 선진국이라는 걸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크 유전자는 단백질을 보는 겁니다.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되는데 그 단백질이 발현이 많이 되는지를 봐서 이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유전자 검사법을 사용하고 특히 D5F3라는 이게 항체거든요. 요 항체를 써가지고 알크가 이렇게 3 포지티브 이상 나오면 아, 이 사람은 알크 돌연변이가 있구나 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가 이제 꽤 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크리조티닙을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세레티닙, 그 다음에 뭐 알렉티닙, 브리가티닙, 그 다음에 이제 로라티닙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제들 이름들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테고, 지금 이렇게 알렉티닙이나 브리가티닙이 두 번째 있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크리조티닙이나 세레티닙에 내성 왔을 때만 허가가 됐었다가 이제 뒤에 나온 거는 이제 1차 치료제로도 허가가 됐다는 뜻이고 브리가티닙도 내성 후에만 사용 가능했었다가 이제 1차 치료로 허가가 됐었다는 얘기고 로라티닙은 지금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로라티닙도 지금은 원래는 내성 후에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5월 1일부로 로라티닙도 1차 치료제로서 보험이 허가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학회에서나 이런 데 의견을 많이 드려서 무조건 보험이 돼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해서 소견서를 제출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도 돼가지고 원래 이게 작년에 된다고 했었는데 한번 미끄러졌었거든요. 뭐 그 회사가 좀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회사한테 엄청 뭐라고 해가지고 예. 네, 사실 로라티닙이 이제 회사가 좀 일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특허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본인들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그거고 또
우리는 분들을 살리고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진행은 돼서 다행히 5월부터 이제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는 일단 1차 치료제는 크리조티닙은 이제 너무 옛날 약이 돼서 IGFR에서의 그 이레티닙처럼 제페티닙처럼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는 약이 됐고 이제는 1차 치료제로 적어도 브리가티닙, 알렉티닙 또는 로라티닙을 사용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결과만 가져와 봤고 뭐 아시겠지만 무진행 생존 기간이 24개월, 2년이 되죠, 둘 다. 그래서 EGFR은 원래는 1년이 안 됐었는데 이제 최신의 3세대 약이 되면서 이제 20개월 정도까지 따라왔고 알크는 처음부터 24개월 정도 나왔던 케이스고 그다음에 최근에 로라티닙은 크라운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왕관 임상 시험에서 보시면은 아주 길게 나왔죠. 그래서 미디엄 PFS가 아직도 리치가 안 돼서 무진행 생존 기간이 거의 5년 가까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진행 병이 진행되기까지가 5년이 걸린다는 거니까 이제 실제로 생존하는 기간은 더 훨씬 길겠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크가 나오면 행운이다라는 말이 더 이상 이제 확실히 틀린 말이 아니고 로라티닙이 이제 1차 치료제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알크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고요. 로라티닙 특히 3세대 약을 먼저 쓰는 것이 그래서 제일 조금 그 걱정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무드 이펙트나 코그니티브 이펙트라고 해서 그 사이코시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헛것이 보이고 해가지고 가끔 이제 막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시도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딱 꼭 보호자들에게 잘 그 주의를 줘가지고 로라티닌 먹고 처음에 이제 반응이 막 좋을 때 환자분이 약간 정신 착란이 오면서 옛날에 독감 백신처럼 독감 백신 맞고 청소년들이 막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외에 이제 고지혈증이나 붓기, 그다음에 체중 증가, 체중이 한 10kg씩 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체중이 찌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심하게 찌기 때문에 예, 암 환자분들이 체중 찌는 걸 목표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막 그래도 막 2, 30kg씩 찌면 힘드니까 꼭 잘 관리를 나중 가서 한 몇 달 지나서부터 나타나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환자분들은 체중이 막 간호사분이셨는데 이제 로라티닙을 먹다가 체중이 엄청 찌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위고비를 맞아도 되냐 이런 물어봤는데 이제 아직 연구 결과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또 임상 시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체중이 증가했을 때 위고비를 맞았을 때 안전한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좀 나중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유전자는 로스원 유전자고요. 로스원 유전자는 쉽게 말해서 알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크에 듣는 약들이 로스에도 매우 잘 듣고 있고요. 그것 또한 그 퓨전으로 해서 우리가 PCR, DNA로 검사하기도 하고 또는 그 아까 말한 염색을 통해서 그 IHC로 형광 면역 염색으로 검출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 또한 아까 말했듯이 알크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크리조티닙이 처음에는 치료제고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되는 약은 크리조티닙밖에 없습니다. 로스1은. 근데 이제 뭐 조금 관심 있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작년 아스코에서 로라티닙도 1차 치료제로서 로스1에 아주 잘 듣는다를 발표했었었고 그거 말고 최근에는 이제 레포트랙티닙이라고 해서 아구타요라고 그 레포트랙티닙이라는 약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미국에서는 허가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올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랙티닙이 이제 3세대 표적 치료제죠. 그래서 어쩌면 이쪽 로스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레포트랙티닙이라는 약이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리조티닙의 내성이 생겨서도 사용 가능하고 이제 처음부터도 사용 가능하게 아마 허가가 될 거고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거의 100%의 환자에 있어서 암이 줄었고, 그다음에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이 거의 3년 가까이 되고 있어서 특히 다른 치료제 안 쓰고 썼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잘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좀 더 빨리 BMS 오노 쪽에서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라프 유전자고요. 비라프는
뭐 여러 가지 V600, V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V602가 유일하게 지금 표적이로서 역할을 하고 약이 있는 약이고 여기에는 다브라페닙하고 트레메티닙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피나 머큐셀. 그래서 그 약제를 같이 먹어서 이게 이게 보면은 매크랑 V600을 둘 다 이렇게 막아줘야만 시너지가 생겨가지고 암세포가 더 잘 박멸된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이렇게 한 30몇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해가지고 지금은 허가가 돼 있고 이제 노바티스 약인데 이제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도 한 3, 4명 정도의 환자가 있습니다. 전국에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반응은 되게 좋고 잘 유지되고 있는 유전자고 그 다음은 이제 레트 유전자고요. 레트도 뭐 이렇게 생겼고 특히나 퓨전 융합 알크나 로스원처럼 이렇게 융합된 변이 형태로 나타나고 약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비평평암 중에 한 1에서 2% 정도 그다음에 갑상선암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웃기게도 갑상선암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폐암에서 이 레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약들이 몇 개 있었고 뭐 알겠지만 셀퍼카티닙하고 프랄로서티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두 약은 아직까지 보험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셀퍼카티닙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프랄라선티닙도 지금 뭐 더 이상 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뭔가 보험이나 급여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표적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자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는 않고 저도 한 3, 4명의 정도의 환자만 있는데 일단은 비급여로 투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매트 유전자인데요. 아까 뭐 한우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 오신 환우분들 중에서 맷 엑손 14 스키핑 그 변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 해서 최근에 이제 이것도 보험이 됐죠. 4월부터. 그래서 테포티닙이라는 약이 보험이 돼서 제가 이제 전국에서 제일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저한테 이것 또한 소견서를 써서 심평원 쪽에 제출돼서 물론 저의 역할만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보험 되는데 큰 역할을 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마 7월 달 초에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을 해서 안명주 교수님하고 제가 발표를 하는데 이 약을 개발하신 교수님도 초청을 해가지고 해서 어쨌든 이 약 또한 지금은 잘 되고 있고 두 개의 캔마티닙하고 테포티닙이란 두 개의 약이 있고 지금은 테포티닙만 현재 비전 트라이얼에 의해서 보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다 결과는 안 갖고 왔지만 잘 듣는 사람은 진짜 오래 가는 약이기 때문에 뭐 이런 유전자를 보험도 되고 이 유전자를 처음부터 잘 검출만 할 수 있으면 아까 말한 NGS를 통해서 이건 NGS밖에는 지금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단일 유전자 검사로는 아직 명확하게 이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최근에는 저는 NGS를 거의 모든 환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포티닙이라는 약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제 1% 미만의 유전자들입니다. 그래서 NTRK 유전자고 이것 또한 뭐 원래 우리 몸의 그런 신경계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유전자인데 이게 또한 돌연변이가 생겨서 폐암이 생길 수 있고 여기에는 엔트랙티닙하고 랄로트랙티닙, 트랙티닙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행히도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나도 희귀하기 때문에 뭐 심평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크지 않을 걸로 생각해서 되게 쉽게 보험을 해줬는데요. 다행히도. 그래서 보통 한 2명 정도 제가 이 환자분은 있고 뭐 아시겠지만 폐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종에 있어서도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 게 각각 다른 암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 게 지금 폐암이고 이쪽에서도 빨간 게 폐암이에요. 근데 폐암 말고 다른 암종에서도 이렇게 다 잘 들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임상으로서 어떤 종류의 암이든 이 NTRK 표적이 있으면은 이 약제를 보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최신 약인데 이제 K라스라는 거고요. K라스는 사실 뭐 췌장암에서도 유명하긴 하지만 폐암에서도 워낙 많이 발견됐던 돌연변이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게 약제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게 표적으로서 그 돌연변이를 억제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약이 없었던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K 라스 G12C, C가 이제 단백질 중에 시스테인의 C거든요. 근데 시스테인 쪽을 공략해가지고 약제를 만든 게 이제
그 소토라십이라는 약이고 그거랑 잘 붙어가지고 케이라스 그 다운스트림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활성화되는 그 브랜치를 이제 차단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보험은 되지는 않고 있지만 뭐 어쨌든 소토라십이라는 약제 자체가 처음으로 케이라스에서 듣는 약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사실 1차 치료제로서 아주 효과가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지금 후속 약제인 뭐 아다그라십이라든지 다른 몇몇 디바라십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같이 개발되고 있어서 2세대, 3세대 약이 나오면 이것도 이제 언젠가는 좀 더 보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이 있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두 가지 유전자 남았는데요. 헐투 유전자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헐투는 원래는 유방암에서 더 유명한 유전자거든요. 위암이랑. 근데 이제 폐암에서도 일부의 이런 돌연변이가 있다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이제 폐암 환자들을 전체를 다 스크린했더니 폐암에도 헐투 돌연변이들이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단백질이만 많이 과별연되는 돌연변이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유전자 DNA 레벨 자체에서 그 돌연변이가 있는 그런 암들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봤고 이거는 애널투라고 지금 유방암에서는 보험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직 폐암에서는 보험은 되고 있지 않은데 트락스주맙 디럭시테칸이라고 이름이 참 어렵죠. 근데 어쨌든 애널투라는 이름으로서 이거는 ADC입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표적 치료제하고 항암 치료제를 반반 섞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뭐 8개월에서 생존 기간이 1년 좀 넘게 나오는 유일한 지금 허가된 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뭐 다음과 같이 모든 그런 혈투 돌연변이 폐암 환자에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여가지고 아주 빠르게 승인은 현재까지 된 상태고 유방암에서는 보험까지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폐암 쪽도 이제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빨리 급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요거랑 별개로 아까 말한 헐투는 그런 돌연변이 자체가 엑손 20번 삽입변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과발현 IHC 아까 말한 알크 IHC처럼 단백질이 많은 환자들에 있어서 꼭 돌연변이가 없더라도 약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듣는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이제 최초로 몇몇 임상들이 이런 임상이 없었는데 그냥 과발현된 모든 암에 있어서 이런 트라스주마브 디옥시탄 에럴트를 사용해 보자라는 게 이제 허가가 됐습니다. 그걸 이제 튜머 어그노스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동안은 폐암에서 이 유전자가 있을 때만 요 약제를 보험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암종이든 이게 헐투가 과발현돼 있으면 이 약제를 쓰자라는 걸로 미국에선 허가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허가해주는 개념이 없었어서 지금은 그냥 모든 암종별로 따로따로 폐암에서 헐트 디럭시 그 과발현된 사람, 그다음 뭐 식도암에서 과발현된 사람 각각의 허가를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는데 제가 보는 식도암이랑 폐암은 제가 다 사전 신청을 우리나라에 해놨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만일 이게 과발현된 있다면 비록 아직은 비급여지만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거를 혹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EGFR이나 알크 표적 치료제를 쓰다가 내성이 왔는데 뭐 임상 시험이나 이런 게 참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내성 기전으로 이게 과발현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 약제를 또 비급여지만 그래도 이제 유방암 쪽에서 보험을 받아놔서 가격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아니고 한 2, 300만 원 정도니까 한번 이런 유전자를 검출해 가지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그 표적 치료제 이후의 내성을 극복하는 방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2025년 지금 4개월 몇 달 안 된 나온 거고요. NRG 유전자인데요. NRG 하면은 뭐 저는 옛날에 가수만 생각이 나긴 하는데 선생님 저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봤었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뭐 몸 곳곳에 생길 수 있는데 폐암에서 제일 종류가 많이 발견되는 거고 여기서는 NRG랑 CD74 이게 로스원하고도 잘 붙는 융합편인데 이게 이렇게 생겨서 단백질이 있으면 여기서 계속 EGFR 그런 이 레간드를 계속해서 헐3나 헐2를 계속 액티베이션 시키는 기전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폐암을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꼭 폐암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암종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고 나면 하나씩 추가된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우리 이제는 NRG 유전자도 우리가 검출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근데 NGS 하면 나오긴 하거든요. 이거는 원래 연구된 건 조금 돼가지고 해서 이제는 이런 유전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NRG 표적 치료제가 최근에 이제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아직 누가 발음하는 걸 들어보지 못해서 제노큐트주맙이라고 아마 제노커트주맙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모든 암종에서 생길 수 있어서 이 하늘색이 폐암이에요. 그래서 폐암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하늘색 폐암들에 있어서 그래도 한 3분의 5분의 4 정도 되는 환자들에 있어서 다 폐암에 있어서 반응을 보였고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헐2랑 헐3를 바이스페시픽하게 맞는 이중 항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10번째 유전자예요. 그래서 2015년도만 해도 EGFR 알크만 있었던 시대에서 이제 최근에 불과 몇 달 안 된 NRG 표적까지 총 10가지 유전자를 제가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 사실 환우분들에게 뭐 정리를 해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유전자 검사를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각각의 유전자가 하나의 내성 기전으로서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그게 불변으로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 또한 내성 기전으로 다른 과발현이나 아까 말한 헐투 과발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성이 온 뒤에도 유전자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를 저는 권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오프 더 레코드지만 저희 암센터에서는 제가 일단 1차적으로 1차 이상에서 NGS 특히 피검사로 하는 NGS를 무료로 스크린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그 가던트나 파운데이션 검사가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게 한 번 정도는 그 안 하셨었다면 저희 쪽에 기관에 오시면 국립암센터 오시면 무료로 한 번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임상 시험은 알겠지만 아까 마지막에 나온 NRG 유전자도 그렇고 이제 막 임상이 끝나고 있고 임상 시험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게 뭐 자기가 실험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에서 내가 미국에서 임상 시험에 참여하자고 하면은 내가 기니피그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요. 기니피그가 임상할 때 그 쥐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워낙 좋은 약들이 많아지고 임상이 좋은 약만 임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임상에 대해서 너무 이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신약을 그래도 써볼 수 있고 그게 또 잘 들으면 또 몇 년 또 연장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표적 치료제가 더 이상 못 쓴다고 끝나고 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표적이 있더라도 면역 치료의 일부는 듣는 분들이 있고 또 세포 독감 항암에서도 1, 2년씩 또 연장되는 분들이 제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로서 다른 임상이 나오거나 다른 표적이 찾아질 때까지 그런 역할로서 충분히 그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병원이 힘들면서 저는 당직도 이제 주말에 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가끔 당직을 서다 보면 이제 좀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또 그러기에는 이제 저는 너무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 이게 빨리 끝나서 좀 더 제가 원활하게 환자분들 곁에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다. 네, 편하게 그냥 평소에 궁금하던 거, 네, 그냥 정말 이상한 질문은 없으니까요. 네, 음, 일회성으로 피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한의원은 있나요? 가서 해볼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병원을 이제 물론 이제 그쪽에서 치료할 게 없다고 해서 이제 옮기실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있을 때가 아니라. 네네 그렇죠. 그래도 네 네네 질문하세요. 네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려고 네네 저기 조종일 네. 이사님하고 회장님하고 네. 안병철 교수님께서 네. 이번에 팬메코 네네 그 4월 1일 날 급여로 돌아서는 거에 힘 많이 써주셨다 그래갖고 감사의 인사를 아하 환자분이 그 템메코 제가 딸한테서 1억을 받아갖고 이제 그거 다 쓰면은 이제 뭐 그 이상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2,500 남겨놓고 네. 돌아가갖고 네네 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 이렇게 아, 네. 생각하고 로또마저 들고 들다가 양쪽 어깨에 항상 뭐가 이렇게 펜메코 먹고 나서 엄청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기분은 좋았지만 또 이 약을 안 먹으면 돈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두 어깨가 무거웠는데 요번에 4월 1일 날 좋은 소식 듣고는 이게 완전히 가벼워지고 맨날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룰루랄라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아직 내